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11번은 그렇게 너는 최우기 시인의 시입니다. 이것도 머리에 곡과 철도를 쓰고라는 최근에 나온 최우기 시인의 시집의 8편을 읽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입니다. 쭉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창문에 익힌 불로 이름을 쓴다. 막 그은 성냥 불꽃으로 화라락 날개치다 희미해지고 속삭이다 없어진다. 그렇게 너는 존재한다. 눈 내린다. 바다 위에 앉는 순간 사라진다. 존재했다고도 할 수 없는 짧은 생이 될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존재한다. 눈 뒤에 눈, 또 눈 그침없이 내리면서 일렁이는 검은 물결이 흠모하는 검은 하늘의 바늘 구멍을 뚫는 흰점, 무수한 성운으로 그침없이 내리면서 바다에 비치면서 자신들끼리 또는 멀리까지 서로 전멸하며 치르게 밤 반짝임으로 생멸을 거듭하며 그렇게 너는 존재한다. 이 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가. 그리고 시가 읽기가 쉽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지지하는 시 한 편을 정리했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러니까 최욱의 시인의 전략이 내가 쓰는 시의 전략하고 비슷한데 너무 어려운 사상을 말한다고 자각하고 있으니까 시를 어떻게든지 쉽게 쓰려고 용어도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용도 어렵고 시의 용어랑 얘기도 어려우면 독자들이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내용은 얼핏 쉬운 듯하지만 사실은 최욱의 시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쉽다고, 너무 쉽게 읽혀요. 그러니까 문학의 전공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가 더 많죠. 왜냐하면 생각이 어려우니까. 최우기 시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그냥 소멸의 시죠. 어떻게 보면. 소멸의 시 세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요거는 누군지 사람인지도 모르죠. 창문에 입김을 불어 이름을 쓴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죠? 아니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의인화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너는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존재하는 사람을 창문에 입김을 불어 이름을 쓰잖아요. 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입김을 불어 쓰지만 창문에 이름을 불어서 목욕탕한테서 김날 때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막 그은 성냥 불꽃 같은 게 화르륵 날개를 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고 속삭이다 없어지죠. 그래서 속삭이다가 중요하죠. 이제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이름을 왜 써요? 이 너가 그래도 잠시 존재한, 그지? 지금 없어서 안타까운데 너가 눈앞에 잠깐 존재했으니까 나한테 속삭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창문에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지? 이게 이제 그렇게 너는 어, 이거는 죽은 얘기보다 소멸이에요. 그지? 죽은 사망, 애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존재들이. 그러니까 죽어 있다고 말 없어진 건 아니죠. 영을 믿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놓고 이 설명을 요런 소멸에 잠깐 동안 살았다가 없어지는 소멸의 요런 존재성, 그지? 어,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진실이죠. 존재든 비존재든 우주 속의 물질은 우주에서 얼마나 버텨요? 우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돌이든 물이든 눈이든 사람이든 성냥불고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라는 저것도 생각이 나죠. 성냥팔이 소녀 동화. 성냥팔이 소녀도 왜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냐면 그 여자 성냥팔이 소녀가 이 사장 이미지처럼
소녀발의 소녀가 추워서 성냥을 켜갖고 잠깐 따뜻했다가 죽고 없어지고 잠깐 따뜻했다 없어지고 죽은 것 같아서 그 여자가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니라 그거하고 동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따뜻한 집에 있지만 성냥의 응? 불꽃처럼 인간도 생명체도 어쩌면 무생명체도 비인간도 물질도 우주의 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별로 다르지 다른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애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철학적 고민해요. 걔들도 이 인생이 너무 짧다, 금방 죽는다. 애들 그 동화나 이런 거 보면요 죽는 얘기 묻이 나와요. 죽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걔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든 그 영화 난 손주가 있어 가끔 보는데 공포 얘기가 제일 많아요. 성냥팔이 소년 얘기가 제일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상징으로 본 게 눈이에요, 눈. 그치? 눈이 상징인 거죠. 그래서 눈이 상징인데 굉장히 정확한 묘사이면 상징이에요. 눈 내린다. 어디에 내리냐면 바다 위에 내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리는 눈은 땅에 쌓이기로 하죠. 바다에 내리는 눈 봤어요? 닿는 순간 사라지죠. 닿는 순간 사라져요. 그러니까 존재했다고 할 수 없는 짧은 생이죠. 근데 눈만 그렇다고 그래 존재했다고 할 수 없는 짧은 생이 될 것이다 너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앞에서 1년에서의 너는 사람처럼 이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눈도 이름이라면 이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내가 위에서 본 인간도 생명체도 어쩌면 비인간도 물질도 그죠? 그렇게 말하는 그 전개 그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존재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하냐면 인간의 언어로 시겠죠. 그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이 시의 언어로 된 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걸 기록한 시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눈 뒤에 눈, 또 눈 그침없이 내리면서 일렁이는 검은 물결이 컴모하는 검은 물결이 막 치고 있는 바다를 보면 하늘에 검은 구름이 얹혀져 있죠. 특히 눈 올 때, 눈바람이 올 때. 이 묘사가 그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에 되게 멋있게 나와 있어요. 3장인가 시작 부분에. 2부인가 시작 부분. 검은 하늘에 바늘 구멍을 뚫는 흰 점. 우수한 성운으로. 그게 어, 반짝반짝하는 게 별 같아요. 작별하지 않는 그 이 묘사가 진짜 잘 나왔어요. 그침없이 내리면서 바다에 비치면서 자신들끼리 또는 멀리까지 서로 전멸하면서 반짝거리면서 그러니까 칠흑의 반반짝거림 같은 걸로 그지? 생멸 살았다 죽음을 겨듭하면서 그렇게 너는 존재한다. 이게 생명의 존재, 비생명, 비생명 존재 자체의 존재의 모습이죠. 그죠? 그거를 묘사한 아주 좋은 묘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너무 말하자면 아주 아름다운 시죠. 그러니까 이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최호기 시인이 내가 이론적인 아까 이성적인 지성의 시인이라고 지성주의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를 시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런 이미지 시를 못 쓰는 건 아니죠. 이거 아주 아름다운 서정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상적인 지성의 시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 여기 찾았습니다. 아르코스 스페로이드 요거는 아르코스페이로드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요 이름 제목의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인간 없는 세계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이 비인간과 인간의 공존이니까,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비인간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비인간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비인간 세계로 합일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인간은 잠깐이고 비인간이 더 많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인간 세계로의 합일이니까 여기 뭐라고 썼냐면 어, 인간 없는 세계에 도달하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 없는 세계에 도달하면 이게 인간 없는 세계라는 게 비인간만 많아지는 인간 없는 세계고 또 하나는 그, 다 결국은 사멸하니까 죽으니까 인간이든 뭐든 간에 다 그러니까 인간 없는 세계가 궁극적으로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전부 인간 없는 세계라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런 인간 중심 세상 속에서 그죠? 그런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죠. 행성과 행성만이 우주 공간을 운행할까라고 말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의 원인은 우리가 인간이 응? 언어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한 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어, 사고를 전개하게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난경이죠. 난경, 엠파스죠. 벗어날 길이 없죠. 를 극복하려면 지적 상상력의 도움이 저질이 필요한데, 그죠? 필요하단 말이죠. 저질이 필요해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지금 우리 요새 AI 때문에 난리인데 시끄러운데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죠. 산문적 사고방식에서 안 떠올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는 다시 회복하여 건강한 별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뭐야? 기껏해야 산문적으로 생각하는 건 요 정도예요. 그치? 어? 기껏해야 근대적인 산문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생각에 끝이라는 것을 음, 그쵸? 보여주자면 이렇게밖에 못해. 지구는 다시 회복하여 건강한 별이 될 수 있을까? 뭐 대강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일 거예요. 그지? 근데 그건 뭐야? 뒤집어진 또 하나의 인간 중심주의란 말이야. 그 인간 중심주의를 없애자고 시작했는데, 그지? 이거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다시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최근, 응? 근데, 인체계의 몰라, 이런 상황에, 보면은 전문가, 학자들이, 행태가 이와 비슷한데, 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글은 대부분 앞부분에서는 지금 위기를, 현재의 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활동력 있게 설명하다가도 뒷부분에 가서는 적 상상력의 부족으로 아마추어 시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많은 어려움을 음, 즉 인간 중심주의를 어? 근대 근대 평균 제국주의를 유발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자고 시작하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을 거듭한 경향이 높다. 그래서 뒤에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맨 처음 쭉 듣다 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대안이 없는 거죠.
똑같이 이런 식이에요. 이거 최욱이 시인이 실패한 게 아니라 현재 실패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욱이 시인은 답을 해주는 거죠. 시로 뭐냐? 불빛은 그늘을 끌어당기고, 그치? 그리고 그늘은 어떻게? 그늘은 바스락거리며 불빛과 함께 빛과 그림자가 된다는 거. 응? 인간과 비인간은 화학적으로 뒤얽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얽혀 있으니까 뭐가 없다? 종차별주의, 한쪽의 멸종은 없다는 거. 더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한 인간은 인간이란 전체보다 많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이 최욱이 시인의 시세계에서. 근데 여기서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최욱이 시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란 비생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열려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인간이 인간 전체 인류보다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장하는 거죠. 거의 주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돼요? 혁명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패러다임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지? 이유는 패러다임, 세상을 보는 눈이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문적 상식으로는 플러스 하는, 그지? 플러스 하는, 플러스 하는 산문적인 상식, 수학적이고 산문적인데, 그리고 산문적인 상식으로는 어,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만 이게 더 좋은 계산인 이유는 계산인 건 뭐예요? 어, 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냐면 내가 맨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체, 물질, 정신, 이념, 감정, 행동, 영성의 영성의 차원 등 일자의 인간 경험 4단계 3론 에 의하면 근대적인 음, 세계관은 이거 수학적인 정신, 이념 중심으로 육체, 물질을 비인간 객체로만,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서 뭐가 가능해? 물질이니까 이 물질은 플러스의 계산이 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에서 보면 인류, 인간이 한 인간보다 당연히 많다는 거죠. 숫자가 이거는 10억이고, 그러니까 10억 인류, 10억. 숫자를 뽑아. 10억이야? 70억이죠. 인류가, 응? 인간계가. 그지? 한 개, 하나에, 한 명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감성의 정동, 응, 밝은데, 정동. 이 차원에서 어, 육체, 물질의 세계를 다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최욱이 신이 말하듯이 비인간 세계와의 공정이라면, 비인간 객체와의 공존, 이 세상이라면, 영성 중심의 세상이라면 뭐예요? 그러면 한 인간이라도
그 존재를 영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가 잃어버린 길 잃은, 길 잃은 응?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 응?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처럼 한 인간이 인류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한 인간이 더 많아요. 응?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이란 비생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열려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70억 인류가 많다 한들 영원의 세계로 신성 영원의 세계로 열려 있는 응?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하나의 인간보다 쓰는 것이. 응? 무슨 소리예요? 이게 틀린 말 같지만 정확히 틀린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라 과장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사실이라. 그지? 그래서 한 인간은 응? 그래서 한족의 멸종은 없다는 거예요. 멸종한다, 뭐 그러죠? 숫자로 볼 땐 멸종이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멸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멸종이라고, 한종의 멸종은 그 숫자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비생명을 포함하니까 전체는 항상 열려 있다고 보면 멸종도 없고 한 인간은 인간이란 전체보다 당연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거울 안에는 듣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 나하고 거울을 이때는 무슨 소리가 되냐면 나와 거울에 나라는 인간 주체와 거울 속의 비인간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근대적인 이분법을 작동시킨다면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근대 소설에서는 난무하는 느낌이 많죠. 어? 그러니까 작품 속의 인물과 작품 밤의 인물은 어떻게 돼요? 실제와 비실제라는 방화벽으로 차단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독자들이 근대식 사고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읽을 뿐이고 예술가인 저자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비밀리에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거는 독자가 이렇게 볼 뿐이고 그러나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은 뭐예요? 언제나 죽음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죽음의 경험인 거죠. 그치? 즉 예술이 그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영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주인공이 거울에 있는 나하고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에 안 되는 걸 보여주지만 그거는 그런 묘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나왔어요. 이렇게 영혼의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적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시 항유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를 즐기는 것은 매번 죽지 않을 만큼 소량의 죽음을 복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 시의 정의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면 존재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존재, 인간 객체로
바퀴는 죽음 직전까지 인간이 비인간 개체와 공존하는 힘을 얻는 장소는 바로 시이며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그 공존의 세계관을 이건 탈근대 세계관이죠. 탈근대 세계관을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미지로 어떻게 묘사했냐면 시의 흰목에서 흡혈하던 죽음은 목이 긴 시, 사슴 같은 그런 시, 목이 긴 시, 그 흡혈하는 죽음은 얼굴을 떠나 미래를 가위질한다. 그지? 미래를 가위질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시인데 그 시가 죽음을 말함으로써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차 돈의 흰피 얘기했어요. 2차 돈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흰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2차 돈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불교가 한국 사상에 그러니까 원시의 모랄론에서 무당 같은 서사나 고급 종교인 불교를 교로 받아들여서 한민족이 문명사회로 진입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인데 바로 이를 빗대어 시의 흰목에서 나는 피 그것을 흡혈하는 죽음의 인식으로 대바람으로 해군대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 예? 그런 선언이에요. 응? 이 저들의 순교는 되게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서.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응? 여름의 밝은 공간에 여름의 밝은 공간 이제 세상이 맑아지는 세상이 벌어지는 좋은 길이 벌어지는 활짝 핀다는 거예요. 2차 도에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도는 신라의 승려였는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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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돈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차돈이 이름이래요. 그 성은 이차돈이 아니라 어, 박씨 또는 김씨라는 거죠. 김이차돈 이런 거죠. 그 신라의 당대 신라 10성, 10명의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가 불교 국가가 되고 그 한국 불교가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인 거죠. 이차돈이 뭐냐면 법흥왕이 제위할 때 비서실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의 측근이었단 말이죠. 북한의 측근으로 이런 아주 최측근의 하나였는데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신라에는 고유 신앙이 그러니까 뭐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든가 아래에서 태어났든가 뭐 이런 신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신화들이 고유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내려왔다 이렇게 천신 신앙이란 말이죠. 하늘 원신 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신라의 후손이라는 사상은 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되죠. 요새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라의 정복으로 복속되는 피정복빈도들이 신라에 흡수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신라 자체는 괜찮지만 경주와 영남을 넘어 큰 국가로 나오기 위해서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국교화를 해야 하는데 신라 귀족 중은 절대로 반대했겠죠. 왜냐하면 걔들 성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지? 성골, 진골, 그래서 그 어떤 뼈냐, 어떤 혈통이냐가 뭐 굉장히 중요했는데 절대로 반대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는 왕의 피야, 로얄 패밀리야. 그게 성골이죠? 그거 조금만 모자르면 진골이고 그 밑에는 뭐 찍소리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신앙을 고백해서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차도니가 혼자서 불교 도입을 이게 지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 국가로 가려면. 그래서 이게 골머리가 났는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이 얘기가 기록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22세였던 이차돈이 고민하던 왕에 가서 저희 목을 베기 되십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니까 저희 목을 베어 왕의 위험을 살리면 신라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 측근이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쟤는 왕의 사람이니까 뻔할 거 아니에요. 비서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를 받아들이고 신라들 주위로 군대를 배치해 놓고는 왕의 사찰을 짓는데 일부러 지체시키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차돈이 뭘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차돈을 지배하니까 이차돈의 왕을 거스린 죄로 목을 베요. 이차돈의 목을 베자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고 하늘을 가리면 온 땅에 코피가 내렸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에 제 위를 지은 거죠. 감히 댐비지 못하게 만든 거죠.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차돈에게 왕에게 저희 목을 베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불교를 일으키소서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게 삼국 사이가 좀 더 야사가 아니라 정사죠, 정사. 정통 역사가 아니죠. 삼국유사는 약간 야사. 이를 받아들인 왕이 신나를 먹고 불교 도입과 질문하자 중재를 내려도 우리는 반대할 것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았어. 그래서 그 불교의 신화를 모르는 신하들이 잘못돼서 나섰고 이에 법흥왕이 어, 너만 홀로 말하니 양쪽 다 따를 수 없다고 목을 베어버린 것. 그러니까 목에서 흰 피가 솟으니까 슬플 헛들지 못했다는 거죠. 해동 고승전에는 26세였던 이치채돈이 소신이 왕의 명을 구실로 사찰을 건립할 것이니 대신들이 강한지 알 것입니다. 그때 소신의 목을 치면 이적이 일어날 것인즉 불법을 세워서 그랬던 거. 그러니까 죄 없는 너를 죽일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서 음, 막그 천경님 하늘을 모시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박격거세 이런 알난 그 장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신성한 장소를 막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형을 내니까 음, 참수형을 하고 나니까 목에서 흰색이 돋아오고 피가 내리고 땅에 이적이 나서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법을 믿고 지내는데 어떡하냐고 그러고. 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 불교가 공인되는 과정에서 귀족들이 반대가 험난했지만 2차 대전의 순교 이후 신라가 비수속도로 불교를 갈바꿈하고 그래서 법흥왕의 뒤를 이은 진흥왕은 말년에 스스로 머리를 까고 숙녀처럼 하고 다니고 아들 이름도 석가모니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보편 종교의 힘으로 백성의 사상을 통합해 국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진흥왕 때 폭발적인 국력 신장 그전에는 신라가 제일 약했어요. 백제보다 훨씬 약했었어요. 한국 통일 전쟁 승리까지 바라본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차 돈의 순교로 확실하게 역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9세기 신라 통일에서 2차 돈을 성자로 추모했고, 그래서 그때 돼 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지운 말이 아니죠. 2차 돈의 흰피.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시의 흰피로, 시의 흰피로, 응? 새로운 시대, 세상이 신라가 통일되듯 인류가 통일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좀 더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너는 제국이 창문에 입김 불어 이름을 쓴다. 막 그은 성냥 불꽃으로 화라락 날개치다. 희미해지고 속삭이다. 없어진다. 그렇게 너는 존재한다. 눈 내린다. 바다 위에 닿는 순간 사라진다. 존재했다고 할 수 없는 짧은 생이 될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존재한다. 눈 뒤에 눈, 또 눈 그침없이 내리면서 일렁이는 검은 물결이 흠모하는 검은 하늘에 빈 바늘 구멍을 뚫는 흰 점, 무수한 성운으로 그침없이 내리면서 바다에 비치면서 자기들끼리 또는 멀리까지 서로 전멸하며 칠흑의 밤 반짝임으로 생멸을 거듭하며 그렇게 너는 존재한다.